이제 시작되는 이제 강의의 주제는 파동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파동론. 많이들 들어보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아마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제 친구가 왜 파동론을 처음부터 시작을 할까? 엘리어트 파동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꼭 많이 필요한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파동론이라는 것은 엘리어트 파동뿐만이 아니라 메리맨이라든지 기자몰이라든지 동서고금의 많은 사람들이 주식의 움직이는 파형의 모습을 보고 주가를 예측하려는 시도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엘리어트 파동에 있어서 엘리어트 파동의 1.618배, 2.618배 피보나치 수열이 어떻고라는 식의 엘리어트 파동론적 주장이 아니라, 이 파동론이 근본적으로 화두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에서 출발해서 이 파동적 주가의 움직임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주식 투자를 접근하는 첫 번째 순서이기 때문에 파동론을 주제로 잡습니다. 그럼 우리가 파동론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엘리어트 파동을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모르시는 초보자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사실 이 이상 알 필요는 없습니다. 주가는 올라갈 때는 1, 2, 3, 4, 5 이런 형태로 3개의 봉우리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봉우리 3개의 봉우리를 만들고, 떨어질 때는 하나, 둘, 셋 그래서 첫 번째 골과 두 번째 골을 만든다. 그래서 상승할 때는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에서 상승은 5개의 파동이고, 떨어질 때는 A, B, C에서 3개의 파동이다. 좀 더 알 필요 없는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자면, 올라갈 때는 1, 2, 3, 4, 5라는 숫자로 올라가기 때문에 숫자 파동, 영어로는 뉴머릭 파동이라 그러죠. 이런 숫자 파동. 이 떨어지는 것은 A, B, C 문자로 떨어지니까 이것은 문자 파동, 즉 레터스 파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 2, 3, 4, 5, A, B, C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엘리어트 주장처럼 1파동과 3파동보다 5파동보다 이 세 번째, 두 번째 이 파동, 즉 1, 2, 3, 이 3번 파동이 가장 크다거나, 혹은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느 한 개 파동은 예상보다 더 많이 길어질 수 있다라거나, 혹은 이 세 번째 파동은 보통 이 첫 번째 파동보다 1.618배 혹은 2.618배의 상승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거나, 또 떨어지는 파동도 첫 번째 떨어지는 것보다 반등 이후에 떨어지는 것이 이 폭보다 1.618배에서 2.618배 떨어지는 비율이 높다라거나, 이런 식의 수치에 의한, 소위 말하는 수식에 의한 계산식 혹은 주가 예측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실제로 엘리어트가 이야기한 이 엘리어트 파동뿐만이 아니라 기자몰이라든지 메리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은 이것을 좀 더 단순화해서 말한 메리맨도 있고, 좀 더 복잡하게 말한 기자몰이도 있고, 이 파동들을 주장한 사람들의 논지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 파동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지는 뭐냐면, 주식은 하여튼 이렇게 파동으로 오른다. 떨어질 때도 이렇게 떨어진다. 주식은 보통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더라. 한 방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얘기의 공통점을 들어보면 대조 이렇습니다. 이렇게 가는 순간에 이런 파동 중에서 유독 쾅 치고 나가는 이런 국면이 존재하더라. 이것을 엘리어트는 충격파 중에서 제3파동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예를 들어 뛰어넘는다 그래서 추월파동, 혹은 벽을 넘는다는 파동,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긴 하지만, 의미 없는 주가의 흐름을 이렇게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맥락 속에서는 한 개의 시세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지점의 톱니바퀴, 중요한 지점의 파동은 존재한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파동론을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다음에 강의 시간부터는 다시 기초부터 엘리어트를 또 1, 2, 3, 4, 5 하는 것도 처음 보시는 분들, 즉 엘리어트 파동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하면 엉뚱하게 생뚱맞게 파동론에서 이평선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이제 5일 이동평균선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5일 이동평균선이 현재 값이 이렇게 누워있다는 가정은 여러 가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5일 이동평균선의 값이 현재 이제 100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주가가 하루는 120원이 됐다가 그 다음날 80원이 됐다가 또 120원이 됐다가 80원이 됐다가 120원이 됐다가 80원이 되면 이렇게 되면 현재 평균값 실제로 높겠네요. 어쨌거나 하나의 계속되는 등락을 보여준다면 실제로 현재 이평값은 여기에 있겠지요. 그러면 실제로 이평값은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이 이평은 이런 식으로 움직였고 중심값은 100원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평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101원 99원, 101원 99원, 101원 99원 움직여도 이평의 모양은 이평의 값은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실제로 주가의 등락의 움직임을 반영하는 자리,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5일 이동 평균선이면 5일 이동 평균선, 그 밑에 깔려있는 20일이면 20일, 거기 깔려있는 60일이면 60일, 120일이면 120일 이평선이 예를 들어서 수렴하고 있다는 생각을 여기서 전제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하락이 멈추고 이렇게 이제 횡보를 시작합니다. 횡보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5일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횡보를 할 것이고 20일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다가올 것이고 또 60일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서서히 떨어져서 이렇게 다가올 것이고 또 뭐 120일 이동 평균선이 뭐 이렇게 올 것이고 또 200일 이동 평균선이 뭐 현재 이런 식으로 와서 여기서 이제 수렴을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중장기 이동 평균선이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서 수렴을 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렴이라는 것은 240일 이동평균선, 뭐 120일 이동평균선, 60일선, 뭐 40일선, 20일선, 5일 이동평균선이 모여있다. 소위 말해서 수렴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이것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서 반등을 해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이런 형태가 되겠지요. 5일 이동평균선이 들리고 들려있는 5일 이동평균선이 다시 20일 이동평균선을 들어 올리고 들어 올린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들어 올리고 다시 120일 이동평균선을 들어 올리는 형태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5일 이동평균선의 움직임을 보면 5일 이동평균선의 움직임을 보면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으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의 값이 오늘 주가가 100원입니다. 내일의 주가가 110원이고 그 다음에 주가가 120원이고 그 다음에 주가가 130원, 그 다음에 주가가 140원이 되는 주식이 있었다고 가정을 합니다. 현재 이 이평값이 100입니다. 수렴되어 있는 값이. 그래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을 합했을 때 주가가 현재 지금 140원에 오늘 주가가 지금 와 있습니다. 수렴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140원에 오게 되면 140원 오게 되면 5일 이동평균선의 값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것을 5일간, 오늘 이전에 5일간을 더해서 나누기 5를 하면 우리가 값이 600이 되죠. 그럼 600 나누기 5는 현재 120원이 5일 이평선의 값이 됩니다. 즉 수렴된 값에서 주가는 140원인데 이평은 120원에 5일 이동평균선이 드디어 벌리기 시작하고 20일 이동평균선의 기준으로 친다면 이 이전에도 만약에 평균으로는 100을 놓아야 되기 때문에 미미한 반영, 거의 움직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해서 100원으로 원위치를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겨우 110원, 120원, 130원, 140원으로 올랐다가 갑자기 100원으로 주가가 급락을 해버리면 이 앞에 있는 100원은 없어지고 뒤에 있는 100원이 붙어서 합해서 나누기 5를 하면 다시 120원이 됩니다. 즉 주가는 분명히 이렇게 올랐다가 원위치로 돌아와서 100원에서 100원이 되었는데 5일 동안
5일이 지나면 100원이 100원이 되었고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건 간에 100원이 100원이 되었는데 이동평균선은 5일 이동평균선은 장기 이평선이 수렴해 있는 과정에서 5일 이동평균선은 벌어졌다가 120원 정도에서 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을 하면 100원이 100원이 되었는데 이동평균선은 벌어져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것이 다시 벌어져야만 이 전체 기간이 이제는 5일 이상의 기간이 되면서 시간이 길어져서 상위 이평선인 10일 이평선을 움직이게 하는 이치가 되는 것이고 이 10일 이평선의 움직임 역시도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왜 생뚱맞게 지금 현재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하면 엘리어트 파동에서 이야기하는 A, B, C 뭐 이런 형태의 파동에서 뭐 상승 1파동은 조정이 1파동의 저점을 뭐 넘을 수 없다. 뭐 이런 형태의 개념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실제로 이런 어떤 수치상의 어떤 문제가 아닌 개념상의 문제를 취하는 것인데 어떤 주가의 움직임이 어떤 의미 있는 이동평균선을 벌려서 방향성을 전환시켜 주느냐라는 것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엘리어트 파동이다 가정하면 엘리어트 파동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메이저 파동이라고 부르는 이제 소파동, 미니어트 파동부터 시작해서 아주 뭐 어려운 슈퍼 그랜드 사이클 뭐 이런 큰 사이클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큰 파동 안에는 다시 또 이런 잔파동이 있고 이 안에 또 잔파동이 있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이지요. 사람 몸에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같은 것인데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주식이 장기 이평선이 만약에 횡보를 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거래소의 통신주라든지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 보여주고 있는 양상들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장기 이평선의 모습은 실제로 그 이전의 실제 주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서 실제 주가는 이런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혹은 이것이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즉 어떤 의미 있는 장기 이평선은 어떤 사이클에 대응되는 것인가라는 것은 투자자가 제가 가르쳐드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야 할 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4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되게끔 만드는 이 실제 주가의 흐름, 이것은 우리가 엘리어트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모더레이트 파동이냐, 혹은 200일 이동평균선이 떨어져서 횡보를 하게 되는 이 파동은 어디에 맞는 것이냐. 소위 말하는 파동의 관점에서는 어떠한 이평의 힘, 어떻게 말하면 다시 바꾸고 말한다면 이평이라는 것은 시세의 움직임의 중심선이 되는 그 중심 가격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의미 있는 주가의 파형으로 이 돌파되는 지점을 찾아내려면 며칠의 평균 시세의 중심값이 돌파되는 것이 중요하냐. 이것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이것을 뒤집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떨어져서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횡보를 보이면 이 장기 이평선의 실제로 시세는 이렇게 와서 뭐 이런 형태를 보여주거나 이렇게 왔는 형태를 가야 주가가 이런 장기 이평선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때 여기서 이까지 갈 때 이것이 실제로는 제1파동을 구성하고 이 파동이 형성되는데 저항과 지지의 심리적 역할을 하는 이 변동성이 와서 축소되어 가는 볼린저 밴드로 표현할 수 있는 이 폭넓은 변동성에서 좁아진 변동성으로 좁아진 이 구간대는 왜 매물대로 작용을 하게 되는지, 이 매물대로 작용하는 구간대에 들어오면 주가가 이렇게 와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이것이 돌파되는 순간 소위 말하는 우리가 파동에서 이 시세의 분출로 표현할 수 있다면 여기서 분출되는 이 지점 이후에 이 장기 이평선이 움직이고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어 가는 과정이 마지막 파동으로
다시 수렴되어 가는 과정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림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본다면 전체 시세의 움직임을 놓고 볼 때 이 시세가 5일짜리이든 변동성이든 20일짜리의 변동성이든 40일짜리의 변동이든 120일짜리의 변동이든 간에 이것을 완화시켜서 이 완화시켜지는 지점이 변동성이 압축됨에도 불구하고 이 변동성이 압축되는 지점이 매물벽의 두께와 같은 것이고 이 변동성의 매물대의 두께가 강고할수록 이 폭이 오히려 좁아지고 이것이 움직이는 모양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 돌파되는 모습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 기준의 변동성을 예를 들어서 120일짜리를 우리가 놓고 보고 있었다면 이 120일짜리를 움직이는 시세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 돌파 시세냐 여기서 나오는 것이 돌파 시세냐는 것은 바로 파동을 이해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시 뒤집어 말한다면 우리가 망고불변의 주식시장의 역사의 망고불변의 원칙이 되는 이 지지와 저항의 원리를 여기에서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의 원리, 돌파의 원리, 돌파를 한 이후에 진짜 돌파가 되는 경우와 속임수 돌파, 즉 트램을 형성하는 것, 진짜 돌파되는 지점, 의미 있는 돌파, 이 모든 것이 바로 파동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지는 시세의 힘, 그것이 생각하는 위치, 그것이 가는 방향, 돌파되는 순간, 이러한 것들이 시줄과 날줄로 얽혀서 시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파되는 순간에 진짜 돌파냐 가짜 돌파냐를 판단하는 안목이 길러지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논점으로 던져두고 이제 파동론에 대한 주제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